충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UN CRPD는 장애인의 인권, 평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을 보호와 시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권리를 강조한 국제법입니다. 오늘 UN CRPD와 장애 여성을 주제로 전 장애 여성 네트워크 김효진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UN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 여성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된 저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해요. 네, 저는 오랫동안 장애 여성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아왔고요. 창립 멤버입니다. 네, 그리고 올 2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후배에게 넘겨주고 지금은 휴식 중입니다. 네, 저는 장애 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장애계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장애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 장애 여성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글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기도 하고 하는 활동을 20년 가까이 해왔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분야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포장도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집필한 몇 권의 책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착한 아이 안 할래라는 장편동화고요. 특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이라는 다소 긴 제목이 장애 인권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도대체 장애 인권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책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려고 하고요. 아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조항별로 따로 공부를 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장애 여성에 들어가기 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부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 긴 시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새롭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 차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원칙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앞부분에 천명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천부적으로 다 존엄한 존재다. 그리고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 선택할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죠. 자유를 포함해서 개인의 자율성 그리고 자립을 존중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네, 사실 이것만 돼도 뭐 장애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원칙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원칙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또는 정신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장애인을 환자로 보았어요. 또는 장애인 문제는 그냥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치료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제 정신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해결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차별,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지금도 차별받아요. 네.
매 순간순간 그 차별이 없다면 우리가 권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만큼 중요한 게 비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이제 목표는 뭐냐면 장애인 환자로 보았을 때는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 이런 식의 사회복귀가 목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로 보았을 때는 재활을 통해서 역시나 그 정상적인 생활 다 이제 우리를 비정상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런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의 목표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이에요. 우리가 비장애인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것. 네,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 네,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불완전하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장애가 갖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장애 없는 분과 장애 있는 분들 다르고요. 똑같은 장애인이어도 유형에 따라도 다르고 남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런 차이를 존중하자는 거. 그 차이를 어떤 사람은 우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다른 점이니까 다른 그대로 존중해 주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존중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은 다 다양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한 부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한 인간으로서 단지 장애를 가졌을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의 존중, 다양성, 장애인이라는 고유성의 인정 이런 가치를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놓고 있고요. 다음 이제 기회의 균등. 자, 여태까지 우리는 심각한 차별을 받았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왜요? 장애인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비장애인과 마찬가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열외로 놓는 것이 오히려 편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한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과연 우리가 다른 취급받는, 특별한 취급받고 열외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처럼 하지 않아도 돼. 학교 다니지 않고 힘들게 멀어 다녀. 회사는 뭐 하러 다녀.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까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기회를 달라. 기회를 주되 그 결과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기회만 주어져도 우리의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접근성. 기회 보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어디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면 사실은 기회가 마련되는 거예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학교에 다니려면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어야 되고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서 학교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의 결과로 교육률이 낮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장애인들은 원래 무지해. 장애인들은 일할 의욕이 없어. 이런 식의 낙인이 거꾸로 돌아왔어요. 우리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학교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닌 게 아니라 다닐 수 없어서 못 다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보장된다라면 그런 장애인에게 주어진 어떤 부정적인 낙인들은 없어질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장애인 중에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제3의 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죠. 남성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성인, 중장년, 중년, 성인 30대 가장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아동, 어르신, 차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그 대표적인 존재가 또 여성인 거죠. 인구의 절반인데 남성 위주다 보니까
차별을 많이 받아. 근데 장애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애인 안에도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평등이라는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장애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장애 여성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장애인 중에서도 남녀의 평등과 관련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와 관련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까 성인 남성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의 권리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더구나 장애까지 있다라면. 그랬을 때 장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아동기에 소외되면 나중에 성인기에 대해서가 돌아왔을 때 차별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 삶이 굉장히 열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 아동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장애 아동이 장애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애 있는 그대로 나 장애인이야. 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또는 내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되도록 장애는 숨겨야 하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장애인에게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차별을 그냥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너무나 혹독하고요. 끝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노력해도 사실은 발전, 여기 발달은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정체성 유지, 고유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 그냥 나는 장애인이야. 이 장애를 가진 상태로 나는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일반 원칙 중에서 맨 마지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로 포함되고 있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전에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슷해요. 앞에 내용과. 그런데 이제 앞에는 원칙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 장애인이라고 해서 요만큼만 하면 된다. 인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권은 어느 것 하나 빠지면은 기본적인 어떤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준이 뭐냐면 비장애인만큼이에요. 비장애인만큼. 그 다음에 차별 금지와 기회 균등. 원칙에서도 아까 나왔었죠. 기회 균등. 차별 금지.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편의 제공이에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편의 제공.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에게는 경사로 엘리베이터가 편의일 수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 점자블록, 유도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의 점자 표시 이런 것들이 편의일 수 있죠. 유형별로 다 다르고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만큼? 비장애인만큼 그 인권을 향유하려면 이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 하나 편의 제공 외에 적극적 조치, 차별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이 향유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 조치도 사실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 조치는 어쩌면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수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만 차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 조치까지 강조되는 것. 그래서 인권은 소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소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범위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사회경제적 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그 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잘 먹어야 하고요. 최소한의 생명,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질.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중위생, 빈곤 완화, 사회보장, 교육, 고용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거든요. 이런 권리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막론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 막론하고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확장되는 개념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 형성 과정과 평가. 우리와 관련한 정책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고 정책이 실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과정 뿐만이 아니라 평가까지 당사자가 참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라 라는 것이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4E로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걸 명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권리를 요구하는 자격? 하면은 누구에게나 권리는 있는 건데 그걸 요구할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 과거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정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장애인에게 권리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70년대부터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이라든가 장애인 권리선언, 그 다음에 80년대부터는요, 주로 이제 뭐 세계장애인회, 대장애인 신년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의 장애인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선언을 통해서 계속 요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노력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각 국가가 결의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온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권리를 향유해야 되겠죠. 실제로 권리를 향유한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뭐 접근성을 보장받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는다던가 아니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또는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 기기를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권리를 실제로 향유해서 누구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리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당사자들이 인파워먼트 되어야 합니다. 되는 과정이 실제로 있어 왔고요. 우리는 지금 이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진 않죠. 계속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권리 향유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당사자의 자력화는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자주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한다던가 요즘은 발달장애인 피플 퍼스트 운동도 활발해서요. 예전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과정에 다른 사람들은 발달장애인을 조력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확산됐어요. 그래서 지금 피플 퍼스트 운동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해진 상태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세상의 포용. 뭐 세상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만드는 것, 예, 일상을 만드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앞으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된다라면 실제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 내지는 서론에 해당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장애 여성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로 살펴보려고 해요. 관련 조항의 어떤 핵심 방향이라고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장애 여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의 큰 흐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주류화예요. 성주류화. 성주류화는 뭐냐면 장애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고 주류화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의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 남성과 마찬가지의 삶을 누리는 것, 비장애 남성과도 마찬가지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주류화인데요. 이게 장애 여성 관련 조항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모든 항목에서 성주류화의 가치가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절로 된 것은 아니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장애 여성들이 목소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냈고요. 한국의 장애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활약했어요. 그리고 이 성주류화의 가치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트윈 트랙 어프로치. 네, 영어로 표현돼서 죄송한데요. 두 가지 트랙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트랙의 접근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뭐냐면은 장애 여성 관련해서 6조가 있어요. 장애 여성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6조의 장애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장애 여성 조항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 고용, 건강, 가족 모든 항목에 장애 여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유엔에서 굉장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도 그걸 동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애 여성을 왜 따로 해야 되느냐, 장애 여성 단독 조항도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애 여성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조항에도 장애 여성을 언급해야만 장애 여성의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우리의 호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차별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우리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여기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슬로건도 우리가 전문가다라는 슬로건이 있죠. 장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다 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유엔에서 정말 그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쟁쟁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국가 대표들이 모이고 장애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분들이어도 장애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법률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장애 관련해서 전문가는 누구?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내용들을 만들면서 같이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자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된 것이 트윈 트랙 어프로치, 두 가지 트랙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에 장애인 관련한 법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진국도 있고 저개발 국가에도 있을 텐데 거기에 장애인 관련한 어떤 정책만으로 장애 여성들이 다 포괄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 여성들이 결과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요소가 현실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려면 두 가지 접근 방식이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 설득이 됐던 게 굉장한 성과가 아니었나. 특히 장애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애 여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여성 장애인이라고 쓰기도 해요. 저는 장애 여성을 쓰는 사람이고요. 지금 장애 관련 법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 장애인이라고 씁니다. 이유는 뭘까요? 법률은 보수적이에요. 진보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법률에 반영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학대에 반영하면 사실은 굉장히 일이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이유로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죠. 장애인인데 성별이 달라. 성별이 다르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다른 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인 조건.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 외모, 이런 것만 다르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다르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장애에다가 여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2중, 3중에 차별을 받더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단지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인 것이 아니다 라는 배경에서 장애 여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장애 여성이라는 용어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용어는 고정불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 여성이라는 용어로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의 국내법보다 훨씬 앞서갔다. 왜냐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인 거예요. 장애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는데요. 장애 문제를 권리가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장애 여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 여성이라고 표현했다. Women with Disabilities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 여성 관련해서 어떤 조문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을 살펴보면요. 네, 전문이 이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는 대체로 이제 이런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그간의 전 세계 국가들이 노력해온 어떤 것들을 계승한다. 어떤 노력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전문가 일반 원칙, 아까 일반 원칙 한번 하긴 했죠. 다시 한번 이제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젠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요.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어떤 이해와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남성과 갈등하기도 하고, 사실은 원천적으로 갈등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절반의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왜 남성에게 불이익이 되겠어요. 어차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크게 보면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작게 보면 마치 장애 여성의 권리가 보장됨으로 인해서 장애 남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성과 남성의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차별을 겪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과 달리 겪는 차별이 도대체 뭔지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어떤 개념이 특정한 성, 여기서는 이제 대체로 권리를 많이 누린다고 보는 남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또 성역할 고정관념, 우리 성역할 고정관념 지금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팽배해 있잖아요. 여자는 뭐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최근에도 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나왔는데요. 비교가 안 돼요. 맞벌이 해도 여자가 훨씬 더 가사노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권리를 보장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녀평등. 장애 여성 입장에서 남녀평등이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장애인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성 중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애 여성이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이다. 그 불평등한 조건이 뭔지를 알고 개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장애 남성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장애 여성들이 취업 힘드니까 취업 안 하려고 하고 소극적이어서 그런가 봐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장애 여성이 고용하지 못하는 요건,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 여성이 직업 교육받기 훨씬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결혼하지 않은 장애 여성들도요, 집안에서 무급 가족 종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돌봄 노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취업 의지도 좌절되게 되는 거죠. 이런 요건들을 잘 살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개인의 특성으로 장애 여성들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인에게다 전가하면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게 남녀평등의 원칙이고요. 아까 일반 원칙 중에 장애 아동을 고려하라고 했잖아요. 장애 아동에 소녀가 있다는 거죠. 여아 소녀. 네. 그랬을 때 자칫 장애 남아, 장애 소년만 고려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책을 펼치다 보면 남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 소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애 소녀들의 어떤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려하라라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따가 나올 텐데, 폭력에 대해서 그 장애 소녀들이 폭력에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호가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보호라는 그 미명하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열악한 그 상황에 있을 경우에 그냥 방치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 다음 이제 폭력, 장애 소녀를 고려하는 것과 폭력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고요. 장애 소녀와 관련해서는 교육이 또 더 중요하겠죠. 폭력 외에도 교육은 이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 장애 여성뿐만이 아니라 소녀들에게 착취와 폭력, 학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어디에? 국내법에. 자,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비준한 국가의 경우요, 국내법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수위만큼 제정하거나 없으면 제정하거나 있는데 너무 낮아요. 권리에 기반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정해야 되는 의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률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별로 한 게 없어요. 경제력은 높은데 그럼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망신인 거죠. 이런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견제하는 게 이제 중요한 또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게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제도를 만드는데,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폭력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처한 폭력적인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도외시하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성, 윤리성의 문제로 쉽게 이렇게 치환해버려요. 근데 그것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가해자의 문제이면 그 사람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런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법률이 없고요. 굉장히 약해요. 처벌이. 그리고 그냥 여론 재판만 하다가 끝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가해자의 도덕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소녀와 장애 여성을 취약하게 만든 어떤 구조, 그 다음에 그 취약한 어떤 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시스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폭력, 상해, 학대, 방치, 혹사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천명한 것이 이 전문가 일반 원칙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 일반 원칙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장애 여성 단독조합. 네, 6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워두셔요. 어디 가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장애 여성은 6조예요 라고 하면 이 우리와 관련한 법률이라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장애 여성 단독 조항은 몇 조? 6조. 네, 6조 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6조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면 6조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장애 여성은 다중차별을 겪고 있으니까 장애 여성의 개발과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된다? 국가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중차별, 국가가 개발, 향상, 역량 강화. 누구의? 장애 여성의. 네. 개발,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6조의 내용입니다. 다중차별은 제가 아까 왜 장애 여성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차별이 단지 장애인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두 배 힘든 게 아니라 두 배 차별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조건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10배, 20배 차별을 겪더라. 왜냐하면 차별은 단순하지 않거든요. 네. 왜 우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외국인이면서 여성이면서 또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인이 아니고 저쪽 아랍 국가이거나 또는 동남아 국가 그 외국인이면 엄청난 차별을 겪잖아요. 이게 뭐 조건이 4가지면 4배고 5가지면 5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별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면에서 장애 여성의 차별도 비슷하다. 다중차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차별이 상호 교차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차별을 겪는 게 바로 장애 여성의 문제이다. 라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다중차별인 것을 6조에 담으려고 주장한 의견을 내고 그것을 관철시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애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장애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유엔에 가서요. 장애 여성 차별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차별로 명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고요. 결국은 관철해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장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가 함께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애 여성 조항만 기여한 거 아니에요. 자립생활이라든가 이동권 몇 가지 관련해서 한국의 장애인들이 가서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장애인들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제3세계 장애인들이 많이 그 역할 모델로 삼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낸 협약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주인공이다 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중차별은 장애 여성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이제 그렇게 차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국가적인 개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갖고 또는 여성이라는 조건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개개인적으로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노력은 기본적으로 개개인별로 하되 국가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개발시키고 향상시키고 역량 강화. 우리 인파워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힘을 갖는 거예요. 권한을 갖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권한을 갖지 못했고 기회를 갖지 못해서요.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권한을 갖고 우리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나 자신의 행복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삶을 만드는 것. 그러면 사실은 행복한 삶이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단지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제6조에 이런 장애 여성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트윈 트랙 어프로치라 그래서 장애 여성 단독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조항에도 장애 여성 관련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조는 인식 제고예요.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뭐 이런 편견 이런 거에 사실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이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지닌 존재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어느 한 면만 보고 또는 장애 때문인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은 결과물인데 마치 장애인들은 원래 그런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노력,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식 개선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되고 이런 것들도요, 역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엔에서 이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하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만들기 훨씬 전부터요. 각 국가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자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캠페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장애인의 날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성별과 연령.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또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장애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또는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장애아를 낳는다.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어요. 네. 심지어 저 지역에서 어떤 시의원이신가 도의원이신가 하신 분이 장애 여성 단체에서 장애 여성 조례를 만들어 달라.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했더니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아요? 소도 웃을 일이네요.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자, 도의원, 시의원 하면 지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굉장히 낙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다른 쪽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장애 쪽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식이 낮다라는 것을 전제로 그 인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이게 강조되어 있고요. 자, 단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장애 여성에 대한. 그래서 선생님들도 인식 개선 교육을 혹시 하실 기회가 있거나 또는 받으실 기회가 있으면 성별로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 여성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반드시 언급 이런 것들도 의식적으로 좀 해주시면 네, 그 장애 여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이제 전문가 일반 원칙에서도 살펴보았지만 16조에는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 착취, 폭력, 학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 여성들이 착취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고 그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존중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자기가 원한다면 자녀를 출산해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장애여와 소녀 시기부터 미래를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에 관련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16조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25조 건강 관련해서요. 남녀 간에 분명히 생물학적 차이가 있죠. 생물학적 차이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도 성적 불평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달리 어떤 건강상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여성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국가 전략이 필요하고 그 국가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상에서 장애 여성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보건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건강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건강에 좋고 이런 것은 나쁘고 내 몸에는 어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여태까지 취급받아 왔어요.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였던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건강 관련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접근성은요, 우리가 흔히 편의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편의뿐만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 정보가 내가 접근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은 거기에서 장벽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장애 여성은 왜 접근할 수 없을까요? 유형별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건 남성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육률이 낮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정보가 있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접근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단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건강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평소 궁금증을 해결하고요. 다른 데 가서는 혹시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질문도 제대로 못해요. 네. 근데 우리 장애 여성들끼리는 서로 그런 것에 대한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체력 관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의 그 하나이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성 생식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된다, 뭐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장애 여성들이 어떤 그 생식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조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사회보호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비장애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빈곤 감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장애 여성, 장애 소녀, 장애 여성 노인들은
또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성별을 고려하는 것, 성별뿐만이 아니라 연령까지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항 관련해서는 샅샅이 살펴본 편이에요. 혹시 뭐 누락된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의 메커니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뭐였죠? 그 국가보고서. 네. 국가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국가보고서에 이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그 보고서를 제출하면요.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어요. 각 나라에서 위원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유엔장애인 권리위원이 한 분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 여성이세요. 네, 그 재정 당시부터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인데요. 김미연 씨라고 권리위원이시고요. 얼마 전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요. 권리위원들이 보고서를 심의를 해요. 뭘 심의하느냐면 그 제대로 보고를 했는지,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힘들죠. 남의 나라 사정에 대해서. 그랬을 때 민간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보고서. 민간 보고서를 이제 NGO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NGO들도 민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민간 보고서와 국가 보고서를 같이 비교했는데 민간 보고서와 국가 보고서 내용이 달라. 그러면 서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충실하게 국가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메커니즘,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비준한 국가는 국내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되는 것. 얼마나 제정했고 얼마나 개정했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국가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협약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조문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조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요, 바로 떠요. 그러니까 수시로 찾아보시면 돼요. 내가 궁금한 어떤 조문 내용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커니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국가보고서를 2번 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 이게 국가보고서를 얼마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냐면요. 협약이 제정되고 2년 후에 한 번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매 4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2번, 전 세계 국가가 마찬가지죠. 이거 2번 제출했고요. 민간 보고서도 따라서 2번인 거죠. 네. 그랬는데 1차 보고서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갔어요. 뭐냐면 민간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나 공통적이에요. 국가에서는 우리 노력 많이 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나열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적인 게 아니라 그 양을 가시하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우리 열심히 했어요를 부각시키고 싶은 게 국가보고서의 특징이고요. 민간보고서는 우리의 요구와 또는 우리의 원하는 어떤 바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늘 국가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 민간보고서나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랬을 때 국가보고서와 민간보고서가 잘 이제 비교 분석되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거는 니네 나라 정부가 노력을 좀 더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국가보고, 최초 보고서에서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 특히 장애 여성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간에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장애 여성 관련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장애인 복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의 장애인 관련한 법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법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의 어떤 어머니에 해당하는 그런 법률이잖아요. 장애인 복지법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복지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권 침해 관련해서 가장 좀 심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학대도. 근데 이 장애인 복지법이 장애 문제를 뭐로 보고 있냐면 의료적 모델에 기초해서 보고 있어요. 의료적 모델에 기초해서 보고 있다는 건 장애인을 환자로 본다는 의미인 거죠. 환자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로 보면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해서 정상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노력을 많이 할 수도 없거니와 노력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지니면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라, 바꿔라. 그 뭐에 기초해서 권리 기반에서 인권 모델로 바꿔라.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인권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비준을 한 국가이니까 그에 준해서 바꿔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선택의정서라고 있습니다. 네.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세계재판소, 국제재판소에다가 제대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진정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국가에 한해서. 근데 우리는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력 정도 되는 나라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준을 해라. 근데 조만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계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 장애여성 당사자,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네, 시각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이 비준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될 거로 여겨지고요. 네, 2014년에 권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정서 비준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덜 창피하겠죠. 네. 그 다음에 협약 25조 유보철회, 그 다음에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해라, 피해자 쉼터를 설치하라 라는 권고들을 받았고요. 이 밖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치료, 강제 입원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외부의 어떤 견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냥 정신병원이 완전히 정말 인권 침해의 온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문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도록 해라.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라. 국가보고서에는 탈시설 이런 거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너무 국가에서 소홀히 다룬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고받았고요. 장애여성 관련해서는 어떤 권고를 받았느냐면, 장애여성 관련 법률과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해라. 장애 관련 법률에 별로 없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한 조항 있고요. 근데 한 조항, 두 조항 정도 되는구나. 직업 관련해서 언급이 살짝 되어 있고요.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해라. 그러니까 임신한 장애 여성들 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을 뿐이고요. 사실 전 분야에 걸쳐서 강조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장애 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 이게 바로 트윈트랙 어프로치예요. 장애 관련한 법률에서 강조하고 장애 여성을 위해서 또 정책을 개발해라. 따로. 그래야 장애 여성이 겪고 있는 어떤 심각한 차별을 하루빨리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후조치.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하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후 조치뿐만이 아니라 사전 조치, 이것도 민간 보고서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탈시설 해야 되지만 탈시설 될 때까지 여기에 장애 여성 폭력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라 라는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네. 특히 6조 장애 여성 조항과 관련해서는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위원회는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거주시설 내 외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장애 여성과 소녀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생교육에서도 장애 여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 여성들의 교육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갭을 메꿔야 되잖아요. 메꾸는 건 결국 평생교육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평생교육조차도 남성 중심적이고 지체 중심인 거죠.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임신 및 출산 기간 동안 출산 지원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여성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 그냥 지원금만 주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그 다음에 산모의 건강 유지하기 위한 지원, 이런 것들. 특히 뭐 발달장애인, 언어장애인 이런 분들이 겪고 있는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은 약의 그 점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군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조력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라라고 권고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성인지적 관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것,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쭉 권고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7조에서 개인의 고유성 보호. 고유성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 장애인을 가진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장애 여성에 대해서 강제불임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그에 대한 조치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주시설에서 의 문제, 폭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근로와 고용 관련해서는요. 우리 의무고용제가 있잖아요. 고용촉진법에. 그런데 장애 여성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성 고용에 특별한 어떤 지원이 없는 것, 노력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실효적으로 시행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좀 통계 자료를 발간해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권고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차 보고서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2차, 3차를 합쳐서 국가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장애 여성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뭐 획기적으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 비준한 이후로 우리 삶이 막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점차적으로 지금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마치 우리의 경전 삼아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는데 활용할 뿐이지, 뭐 갑자기 비준을 했으니까 막 장애인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바꿔야지 국가가 알아서 그렇게 노력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국가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했다. 고용장려금 10만원 추가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방문 상담을 늘렸다. 교육지원, 오타예요.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 여성을 위해서. 이런 식의 그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줬다, 얼마 줬다.
근데 이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뭘 여러 가지 했다라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좋은 결과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복지적인 관점이 강해서 몇 가지를 시행했고 이렇게 나열하는 것 이것으로 굉장히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빨간 글자로 표시하는 것은 강제불임 시술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국가보고서에 썼어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사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엄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다라고 여겨지고요. 나중에 결과 기추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자, 민간보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6조 장애여성에서는요. 성인지적인 장애인 정책이 없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도 없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인공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애여성 폭력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보고서하고 굉장히 결이 다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보고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17조 관련해서는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실태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고요. 사전 보호 제도가 없다. 네. 그 폭력과 착취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성폭력, 가정폭력에 장애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상 높아요. 전체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장애 소녀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보호하는 것 노력은 거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장애 여성 강제불임에 대한 아까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잖아요. 국가가. 그러면은 보호 방안은 당연히 없는 거죠. 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보호를 하겠어요? 네. 저는 의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져요.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모자고 보건법이라고 있는데요. 물론 장애 여성 법률은 아니에요. 거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우생학적인 또는 유전적인 이유로 낙태를 해도 좋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폐지돼야 되는데 이것이 관건입니다. 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과 관련해서는 민간보고서에서 장애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신 출산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시설, 장애 여성은 진료대에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료조차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론을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요. 그럼 이런 모든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격차를 메우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장애 여성들은 여성장애인 지원법. 지금은 그냥 여성장애인 지원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10년 이상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또는 그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는 발의가 되었는데 제정되지 못했고요. 19대 국회에서는 장애 남성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이번 국회에는 장애 여성 국회의원이 2명이나 있고요. 장애 남성 국회의원도 1분 계세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장애 여성들의 의지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 4월 29일에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최혜영 의원, 장애 여성 당사자 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이분하고 고영인 의원, 남성이신데요. 고영인 의원하고 공동 주최해서 토론회를 했고요. 물론 첫 번째 토론회가 아니죠. 예전 10년 전부터 토론회는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의견이 약간 그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쟁점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했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최혜영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장애 여성계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 움직임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들이 요청드리면은요, 서명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들과 관련한 어떤 기사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단독 법률이 필요하냐면요. 역시나 트윈트랙 어프로치예요. 왜냐하면 장애 관련한 법률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한 단독 법률이 있어야만 그 장애 관련한 법률이 있었지만 장애 여성의 교육률, 고용률 높아지지 않거든요. 성폭력, 가정폭력, 경제적 착취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차별을 없애려면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경전처럼 우리가 활용하면서 장애 여성의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장애 여성 관점이 필요하다. 네. 모든 장애 관련한 사안에서 장애 여성의 눈으로 보면 왜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거든요.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이고요. 어떤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까지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남성은 물론이고요. 장애 여성조차도 남성 중심 시각, 비장애 중심주의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주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성 중심 비장애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장애 여성의 눈으로 성인지 관점 또는 여성 정책에서 장애인지 관점을 가지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장애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누구다?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인 거죠. 네. 장애 여성이 장애 여성의 전문가예요. 장애 여성 관련한 또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장애 여성 관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제까지 익숙했던 어떤 관점을 버릴 필요가 있다.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어떤 장애 여성 정책이 나오고요. 모두를 위해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 여성만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반의 장애 여성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은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도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좀 조명하고 그 다음에 조목조목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조목조목 살펴볼 기회는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 유엔장애인 권리협약과 장애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와 함께 오늘 하신 선생님들께도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익숙해 왔던 어떤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눈을 가지시게 되고 새로운 목소리를 가지시게 되고요. 또 그 새로운 눈으로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있어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